주택은 하나인데 상속을 여러 명이서 받게 될 때 이제 지분대로 받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이제 공동으로 받을 때도 이 비과세 특례 받을 때 딱 한 명 주된 상속인만 이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이 상속 재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 주택을 뭐 취득할지 아니면 또 처분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 각 상황에 따른 또 세금 이슈에 따라서 이런 판단 기준이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판단해야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확실히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은 게 상속세에 제가 신고 넣으면 진짜 70~80%의 재산을 차지하고 있는 게 주택입니다. 예. 그렇죠. 아무래도 예, 부동산도 아니고 그냥 주택입니다. 주택. 예, 아파트냐 아파트 아니냐 차이만 있지. 예,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제 주택이기 때문에 네. 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져가고 누가 가져가는 게 좋을 건지 네. 그것에 따라서 세금 이슈가 여러 가지로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상담할 때마다 느끼는데 너무 헷갈리긴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은 또 사실 지방세고 그다음에 보유할 때는 재산세는 또 지방세, 다 종부세는 다르구나. 국세. 네. 그리고 이제 처분할 때는 또 관련돼서 양도소득세 내야 되니까 이게 양도소득세는 또 국세죠. 그러니까 그런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취득 단계부터 제가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서 좀 이 해가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취득은 이제 상속 개시일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무주택자분이 받으시면 제일 좀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취득세가 좀 줄어들어요. 무주택자가 받을 예. 경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무주택자가 받는다라고 하면은 0.96%입니다. 근데 유주택자가 받는다 그러면 2.96%예요. 예, 사실은 이제 3배 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취득세 차이도 이제 상담하다 보면은 무시 못 하더라고요. 네네. 왜냐면 제가 요즘 상담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 이 정도세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받으면 한 1,000만 원, 유주택자가 받으면 3,000만 원. 그러면 약간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2,000만 원을 더 내야 되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가능합니다. 이제 같이 살던 배우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대가 무주택자야 돼요. 네. 세대가 당사자가 무주택자가 아니라. 근데 보통은 이제 뭐 무주택이 아니고 유주택인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배우자분이 대부분 좀 받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 배우자가 또 다 받아야 되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상속 받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분이 무주택자면 전체를 무주택자 취득세로 봐줍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비율을 좀 고민을 해보셔라. 3분의 1씩 받는다 그래도 3분의 1씩 하는 게 아니라 34, 33, 33을 하면 되겠죠. 그런 식의 이제 전략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네. 근데 다 유주택자다라고 하면 유주택자면 이제 그 다음 생각하실 건 뭐냐면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여부를 따져보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나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면 다른 주택과 이 상속주택이 또 있다 보면 그 다음 뭔가의 주택을 계속 취득을 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유주택자 중에서 이 누군가의 주택수에 포함이 되느냐 똑같습니다. 이것도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1번입니다. 근데 지분이 그러면 다 똑같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두 번째로는 거주하는 사람, 그 주택에서 거주한 사람이고 세 번째로는 나이가 많은 사람. 그러게 이제 순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주택이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데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이 다행히 말씀드리는데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주택수에서 빼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가항력적으로 제가 취득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대해서 갑자기 상속주택도 주택수야 기존에도 주택수 있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주택 중과세 내 이렇게 하진 않는다는 거죠. 5년간은 무조건 제외를 해주시는구나.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분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주택이 포함된 경우 나머지 지분을 갖고 오신 분들은 나중에 5년이 지나도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알아도 취득할 때 어떻게 취득해야 되겠구나. 그 전략을 좀 짜야겠네요. 예. 왜냐하면 상속 상담을 제가 이제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이제 무료로 상담 계속 해드리다 보면은 이제 사실 생각보다 느낀 게 많이 뭐냐면 그거 많이 물어보세요. 세금 저는 사실 세무사니까 세금을 계산해 준 사람인데 예. 어떻게 이거 나누면 좋겠냐고. 갑자기 솔로몬이 된 느낌인데 제가 그거를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나마 관점적으로 말씀드린 건 세금적으로는 이렇게 취득하면 좀 나이스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는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보유할 때 이제 또 세금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상속 그 재산세랑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가 보유할 때 내는 세금인데 주택을 보유할 때 재산세 첫 번째로 그겁니다. 가장 당황하시는 게 그거세요.
과세 기준일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직 상속 등기를 못 한 거죠. 음. 과세 기준일이 이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이죠. 예. 그러니까 4월, 5월에 막 돌아가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등기를 아직 안 한 상태인데 그러면은 6월 1일 기준자에 확정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피상속인한테 이거를 재산세나 종부세를 내라고 말을 못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둘 다 똑같습니다.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부분 배우자 아. 분으로 이제 재산세랑 종합부동산세가 그 해는 나오세요. 그 등기를 안 했더라도 안 했기 때문에. 아. 예. 그 다음 연도부터는 등기를 했기 때문에 등기대로 이제 나오는 거고. 첫 번째로 알아두실 게 그거다. 이제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이 겹친다 그러면 이제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자 분이시더라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사실 이거 어쩔 수 없이 받은 건데 여기다 갑자기 주택수 많다고 뭐 중과세율 막 매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종합부동산세도 5년간에는 주택수에는 포함 안 합니다. 아. 근데 주택수에만 포함을 안 하는 거지 그 과세 표준은 공동주택 가격이나 개별주택 가격은 본인 계산할 때 끌고 와요. 그러니까 언제만 유리하냐면 내가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상속주택을 하나 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라 1주택으로 봐주기는 할게. 근데 과세 표준은 여기로 끌고 와서. 그러니까 그 포함된 금액으로 맞습니다. 세금이 나온다 예, 말씀이시나요? 그렇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그 종합부동산세가 유지는 유지하는데 예, 좀 더 유리하죠. 기본 공제가 아. 9억 원이 아니라 12억 원 적용받고 그다음에 좀 더 유리한 뭐 공제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놓치진 않는다. 아, 그러니까 지위는 유지해 주되 금액은 이제 합쳐서 예, 계산한다는 말씀이시구나. 예. 그리고 5년이 지났더라도 내가 지분 비율이 40% 이하거나 아니면 공시 가격,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면 이 주택수에 계속 포함하진 않습니다. 아, 5년 지나도 네, 주택수는 0으로 1로 돼서 계속 내 거 기존에 있던 것만. 근데 과세 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요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주택수엔 포함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2주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제 처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처분할 때도 상속주택이 내가 투기 목적으로 이거 취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취득하지 않았냐라고 하기 때문에 예, 항상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상속주택에 따른 비과세가 있죠. 상속주택이 비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기존에 주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기존 주택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존 주택이 하나 있었는데 상속주택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주택이 두 개가 됐는데 갑자기 그러면 이 비과세를 못 받느냐? 그러면 이제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주택을 팔 때는 이 상속주택을 주택수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첫 번째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주택이 여러 채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렸던 주택수에서 빠지는 이걸 이제 세법에서는 선순위 상속주택이라고 하는데 요건 딱 한 채만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주택을 세 채를 주고 이제 아버지라고 할게요. 아버지가 세 채를 주고 돌아가셨으면 이 중에서 내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건 한 채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녀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왜냐하면 주택이 이미 있는 자녀분은 나는 그러면 선순위 상속주택을 받을게. 그러면 내가 이거 팔 때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아, 그리고 나머지 자녀분들은 나는 무주택자니까 아무거나 받아도 돼. 이렇게 나눠가지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재산의 가액이 비슷하다 그러면 세법까지 따져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세 신고할 때 이런 것들도 상담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러 채인 경우에 이제 한 주택만 그러면 비과세 특례를 해주는데 이것도 순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 아, 그러니까 이 세 채 중에서 이게 가장 오래됐다 그러면 2주택인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이 소유 기간이 다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같이 취득했을 수도 그렇죠. 있어요. 네. 황당하지만 그러면은 이제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다 이게 이제 특권이구나. 다세대가 이렇습니다. 네. 다세대가 이렇게 다 사용 승인이 똑같은 날인데 그러면 여기서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주택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이 거주한 기간이 또 같은 게 두 개 이상이다. 그러면은 상속 개시 당시에 거주한 주택. 근데 아예 거주를 하나도 안 하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유한 주택 중에서 기준 시가가 가장 높은 주택. 아, 이 세법이 되게 복잡해요. 꼼꼼하게 돼 있네요. 꼼꼼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든 주택 하나만 해주겠다라는 게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주택을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는 건 주택 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주택은 하나인데 상속을 여러 명이서 받게 될 때 이제 지분대로 받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이제 공동으로 받을 때도 이 비과세 특례 받을 때 딱 한 명 주된 상속인만 이 주택수로 카운팅이 되는 거죠. 이분이 누구냐면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사람. 대부분 이제 지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순번으로 여기서 거주한 사람, 그다음 세 번째로는 채연장자. 그분이 주된 이제 상속인이 돼서 본인의 다른 주택 팔 때는 이걸 주택수로 빠지는 거죠.
그럼 나머지 이제 소수 지분권자는 어떻게 되냐? 네. 그 소수 지분권자는 아예 그냥 다 빠지는 겁니다. 아예 주택수에서 다 아예 빠져요. 계속 카운팅을 안 해준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크게 가지진 않으셔도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중과세 쪽도 있어요. 음. 사실 중과세는 이제 지금 거의 없어지는 추세죠. 왜냐하면 24년 5월 9일까지는 2년 이상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아예 그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니까. 네. 근데 상속주택도 원래 이게 있습니다. 이제 상속 받고 나서 이제 5년간은 이 주택을 팔 때 주택수 상관없이 중과세 적용하지 않겠다. 뭐 이런 법들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속을 받은 주택이 있는데 내가 기존에 살던 주택 말고 상속 주택을 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비과세가 안 되세요. 아, 그래서 네. 이게 상속세 쪽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 이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케이스가 있으면 생각보다 나는 예를 들어 서울 수도권에서 살고 있어요. 이미 도시형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네. 아버지는 이제 시골에서 돌아가신 그런 거죠. 경우가 시골에 있었죠. 그렇게 가치가 높지 않은 주택을 상속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이 주택을 차라리 빨리 처분하셔라. 차라리 상속세 기간 동안에. 왜냐하면 그 6개월 이내에 처분을 하게 되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이게 상속 재산가액이 되고 양도가액이자 취득가액이 되니까 양도세를 안 내고 끝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상속주택을 이제 기존 주택보다 먼저 판다 그러면 이 주택은 비과세를 못 받죠. 그럼 이주택자가 파는 세율로 팔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일반적인 이제 일반 세율로.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년 보유를 안 하게 되면 중과세율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과세도 적용될 수 있고 단일 양도소득세율 높은 걸로 적용될 수 있고. 네네.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팔아야 될 게 있다면 일단 빨리 파는 게 좋다. 예. 그리고 사실은 요즘은 이제 상속을 하면서 느끼는데 지방의 공가 현상이 생각보다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속 재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오시는데 그러면 지방에 이 주택이 그러면 선생님 팔리실 것 같습니까?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의 다른 주택을 또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고민이 된다 그러면 전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게 용도를 혹시나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라.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로는 이제 좀 가슴이 아플 수도 있지만 철거를 해라. 집을. 왜냐하면은 그 주택의 수가 카운팅됨으로 인해서 나머지 세법에 대한 영향이 너무 크다고 한다면. 근데 그 주택에 뭐 추억이 있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네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가 관광지 근처다 그러면 뭐 펜션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죠. 용도를 바꿔서. 근데 그러면은 아예 상속을 받지 않고 그 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그러게는 안 되네. 상속 재산 전체를 포기하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속 포기라는 건 전체를 한꺼번에 맞습니다. 해야지 따로 별도만 할 수는 없는 거구나. 결국은 주택이 막 3개인데 한 채만 하면 좋겠지만 또 그게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그럼 물납으로 내겠다라고 하는데 물납도 생각보다 제도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내가 상속받은 금융재산을 먼저 다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뭐 물납을 한다거나 이런 게 가능하고 주택은 순번도 좀 후순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물납이 쉽지가 않다라는 점. 그럼 이제 상속 신고 기간 내에 처분한다는 거는 뭐 부동산에 내놔서 맞습니다. 이제 이렇게 팔리면 이제 그게 이제 없어진단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그 가액 끌고 와서 상속세 내고 끝내시는 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주택이 아니라 맞습니다. 금액으로.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 밖에 또 체크해야 될 세금 이슈가 있을까요? 뭐 오히려 상속 쪽에서 더 말씀을 드려보면 생각보다 이 주택을 취득가액을 어떻게 끌고 오느냐는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눈앞에 상속세를 많이 낸다 그러면 오히려 상속재산을 좀 낮추는 게 유리하겠죠. 왜냐하면 저는 그 기준점을 40%대로 말씀을 드리는데 상속세 과세표준이 10억이 초과되면 이제 40%의 세율 구간입니다. 그 정도의 세율 구간이면 오히려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보다는 지금 눈앞에 상속세가 더 비쌀 것 같다, 높을 것 같으니 자산을 최대한 낮추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사매매, 예를 들어서 같은 84제곱미터의 그 상속주택의 앞동에서는 뭐 10억에 팔렸다 그러면 선생님은 거기랑 다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아봐라. 그래서 뭐 9억으로 낮출 수 있다거나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더 상속재산을 낮춘다거나 아니면 이제 이 뭐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없는 일반적인 뭐 단독주택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낮은 가액인 뭐 개별주택 가격이나 이런 걸로 상속을 받으셔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또 미래에 세금 팔 때 비싸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 상속을 받을 때 우리가 받을 때 상속인들이 한 명이 아니면 여러 명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산시켜서 받으면 미래에 팔 때 양도소득세도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 한 매 계산했을 때는 막 세율이 45% 구간인데 네. 이 분산시켰더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네. 이래 계산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를 자녀분이 받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녀가 무주택자고 이거 받는다고 치면은 이게 조정 대상 지역만 아니면 지금 2년 보유만 하시면 어떻게 되죠?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전략을 또 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상속세는 줄이고 내가 비과세를 형태를 만든 다음에 미래 양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도 좀 줄이자. 그러게 이제 계획들을 하기 때문에 네. 상속주택에 예를 들어서 두세 개 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져가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야, 되게 고민이 치열하겠는데. 생각보다 이게 세율에 따라서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나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런 집은 상속 받지 않는 게 낫다. 뭐 이런 조언 해주시는 경우도 있나요? 사실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을 시골에 있는 주택은 아까 조금 고민해 말씀하신-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예. 사실상 그 매수자가 많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눈에 띄게 불과 몇 년 전이랑 상황이 달라져서 음. 이제는 진짜 공가 현상이 지역에서 좀 진짜 속도가 좀 빠르구나라고 이 업무를 하면서 좀 많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구나. 아까 혹시 물납제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상속 받을 때 이제 돈이 없다면 이런 물납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들었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납제도를 쓰신다 그러면 사실은 가치를 좀 높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가치가 높인 그 가액으로 결국은 이제 물납에 대한 가액만큼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물납제도가 깐깐하고 그 다음에 그 가액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어떻게 잡을 거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도저히 안 팔릴 것 같아 임야를 받는다, 상속을 받는다 그러면 이걸 물납하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물납을 하려면 내 가치를 높여야 이 물납의 가치도 높아지잖아요. 근데 얘를 높이면 상속세도 높아지죠. 그렇구나. 다양한 고민들을 네. 좀 해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그 물납제도를 실질적으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적구나 물납제도는. 오히려 연부연납제도를 많이 쓰시죠. 네. 연부연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나눠서 내는 거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 네. 10년간 첩 한 조각이랑 10년 동안에 10조각 그래서 총 11조각으로 나눠서 내는 건데 근데 이제 가산금을 내긴 하셔야 돼요. 최근에 좀 올라서 개정이 돼서 2.9%가 됐는데 어쨌든 시중에 이제 대출이자보다는 낮기 때문에 좀 쪼개서 납부하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소중한 부동산을 괜히 뭐 물납하거나 이걸 처분한다거나 거기서 대출 받는 것보다는 물납제도를 그 연부연납제도를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